좌파는 평등이나 복지, 소수자 보호 이런 걸 더 중요시하고 우파는 이제 자유나 창의성 이런 걸 더 중요시하는데 여기 사이에서는 저 갈등을 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 정치적인 발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좌파들은 북한과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쭉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홍콩이나 북한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자유민주 체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말도 했고 중국이 대만을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면서 가지려고 하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실시하면 된다 이런 말도 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기관의 속속들이 이렇게 침투를 했겠죠. 말씀하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선관위나 헌재 같은 곳에도 혹시 침투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인가요? 예, 이제 헌법재판소는 제일 중요한 일은 이제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법 감정에 안 맞다. 우리 국민들이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가 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법을 무효화한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이제 국민들이 딱 듣자마자 이제 좋은 법이다,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거는 이제 예전에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해철이 이제 뭐 노래도 있었는데 이제 뭐 동성동본이면 아무리 촌수가 멀어도 이제 같이 결혼을 못한다. 혼인신고가 안 됐잖아요. 1990년대에.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그게 이제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할 거고 또 중요한 결정은 이제 영화나 음반에 대한 심의. 예전에는 그런 게 다 군부 정권 때는 다 심의를 했잖아요. 뭐 영화나 음악이나 그런 거를 가사도 심의하고 뭐 내용도 심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는데 그 조항들을 위헌 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성을 극대화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가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약간 법 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 그냥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요. 예, 옛날에 대법원도 이런 법에 대한 위헌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은 이제 기존의 법을 가지고 이게 기존의 법이 맞다는 이런 이제 고정관념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을 무효화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옛날에 뭐 1960년대부터 이제 그런 권한을 가졌는데 1987년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를 이제 만든다는 결정을 할 때까지 88년이었던 것 같다. 그때까지 위헌 결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재하고 대법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두 개 최고 그 고등 사법기관이잖아요. 예. 근데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대법원이 있는데 굳이 헌재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무관님, 그 현재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 현재 헌법재판관의 현직 사무관님으로 계시잖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대법원만 있었고 대법원이 이제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헌 결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위헌 무효하는 재판소, 헌법재판소를 만들자. 이 학자들 간에 이제 특히 학자들 간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합의가 있어가지고 87년 개헌할 때 넣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헌법재판소가 일부 국민들한테는 이제 너무 좀 편파적으로 보여가지고 아예 없애고 대법원 밑으로 넣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아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이제 윤창호법 기억하시나요?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2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이제 엄청 강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매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한 10년, 2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다음 날 일어나면 숙취가 심할 때 아침에 음주 단속을 하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징역형이 나온다거나. 두 번 연속으로 걸린 거니까요. 형식적으로. 두 번 연속이라 보기 힘들죠. 엄청 한 10년, 20년 전에 10년 걸린 전에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예, 음주에 걸렸을 때. 예, 그냥 진짜 술 먹고 바로 걸린 게 아니고 술을 먹고 술을 좀 많이 먹었어.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음주운전 부를 때 그 전날 먹었던 알코올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강한 처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나타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윤창호 법을 만들 때 이제 뭐 음주운전한 사람이 엄청 큰 사고를 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여론이 끌어오르니까 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자 이런 거를 국회가 급하게 입법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부작용을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국회가 분위기에 휩쓸리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법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법을 차분히 보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시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는 평소에 거기 내부는 어떻게 그냥 운영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예. 뭐 탄핵 재판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탄핵 심판이 딱 뭐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헌재 뭐 모든 뭐 관심이 집중돼가지고 예. 뭐 재판관들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그 공보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다 귀를 기울이고 네. 관심이 집중되는데 일상적으로 헌재는 뭐 어떤가요? 그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상적으로는 조용하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바쁘시죠? 엄청 바쁘죠 지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은 뭐 매주 안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재판소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선고를 합니다. 한 달에 선고하면 좀 많으면 한 50건, 한 50건, 많으면 100건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안 중요한 사건도 있고 뉴스에 나는 사건은 한 번에 한 5개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닌 게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죠 그런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정서적으로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헌재가 그렇게 가까운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탄핵 재판이 네. 없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뭐 초미의 관심사가 됐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페이스북에도 가끔 네. 뭐 종종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저도 예. 이제 뭐 이제 섭외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선생님 뭐 예전에도 팔로우 했었지만 예.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소신껏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하면 이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맞습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게 사실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직장 협의회를 만들고 난 후에 헌재 안에서요. 예, 제가 이제 그건 약간 노조 같은 건가요? 노조 비슷하죠. 노조 비슷한 건데 제가 좀 예전에 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재임 시에 좀 무리한 지시 혹은 가끔씩은 불법한 지시도 있었어요. 박한철 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 중에요. 예, 검찰 출신인데 그분 때문에 이제 전부 엄청 직원들이 좀 불만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저는 이제 부당한 지시가 예전에 있었을까요? 이제 페이스북에나 이제 블로그에 쓴 적도 있는데 기념 논문집을 원래 기념 논문집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시키면서 예산을 이제 횡령하는 방법으로 가짜 공문을 허위 공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데 그게 사실 공문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아니 그건 상식이죠. 그걸 이제 근데 그 헌재 소장이 그 당시에 박한철 소장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지시가 있어도 공무원 사회 아니면 뭐 어떤 조직이든지 회사든 간에
윗사람한테 그렇게 들이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뭐 약간 뭐 쉐이디한 부분에서 일을 예. 한다고 하더라도 뭐 공금을 애매한 방식으로 유용한다고 하더라도 예. 밑에 있는 그 부하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직원들이 그걸 뭐 정면으로 뭐 반박을 한다거나 예. 뭐 상급자를 그렇게 대놓고 깐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상상하기 힘든 좀 일인 것 힘들죠.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거부하니까 저하고 저 위에 사무관님하고 둘이서 거부를 했더니 우리 둘을 이제 인사평가를 가장 낮은 점수로 주고 좀 이제 좀 가무들이 저희를 좀 말을 안 듣는 애들이라면서 좀 괴롭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약간 물을 먹인 거네요. 예. 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로 보낸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면 이제 직장 생활이 정말 괴롭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근데 이제 직장 다른 직원들도 다 이제 우리 재판소에도 노조나 직장 협의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총대를 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헌재는 원래 그때 당시에는 그 공무원 노조인가요? 거기 네.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몇 번 한 두어 번 시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 실패를 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열심히 혼자서 이제 자부도 붙이고 뭐 이제 내부 게시판에 글도 쓰고 이러면서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가입 원서도 받고 총회도 치르고 해가지고 한 직원 한 80% 가입 대상의 한 80% 정도 가입한 직장 협의회를 만들었었죠. 아 그래요. 예. 80%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신 거네요. 그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예, 그때 이제 박한철 소장의 이제 좀 그 무리한 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꼭 이런 건 있어야겠다. 그래 원성이 자자했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인가요? 아니면 이후인가요? 이후입니다. 이후에요. 예. 아 그 그러면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직후에 퇴임 직후에.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때 있던 이제 좀 안 좋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제 퇴임하고 나서니까 이제 일종의 그 다음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그 다음 소장까지 좀 소장이 없었잖아요. 소장 대행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권력의 공백기니까 그 기회를 타서 이제 직원들을 이제 규합을 했죠. 아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니까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나 움직임을 만들어내셨던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게 됐느냐라는 질문하다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개적으로 바로 어떤 이제 정치적인 발언 하시는 바로 쓰지는 않았고 이제 그때 이제 직장 협의를 만들고 이제 뭐 좀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이제 다 어느 정도 들은 후에 근데 이제 제가 좀 인사상 불이익 당한거나 안 그러면 또 나머지 약간 안 좋은 관행 특히 이제 좀 아부 잘하는 친구들을 승진을 빨리 시켜주는 그런 관행 그런 거를 이제 안 없애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엄청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계속 제가 불이익을 받으면 앞으로 이제 직장 협의회에 이제 참여할 사람도 없고 뭐 열심히 뛰었는데 아무 불이익을 받은 건 그대로면 앞으로 계속 제 후임자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부조리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게 되는 거니까요. 예. 선례가 그렇게 나쁘게 남겨지면. 예, 그렇게 그런 생각에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걸 좀 외부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이제 페이스북 가입해 놓은 걸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나 법조인이나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친한 척하면서 친구를 맺고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친구가 좀 많아졌을 때부터 이제 좀 법재판소의 비리를 조금씩 글을 써가지고 소문이 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근데 그 정도 발언은 어떤 뭐 공직자의 정치 중립 위반에 저촉되진 않나 봐요. 그때 쓰는 거는 이제 내부 고발이니까 일종의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부 고발이니까 내부 고발 차원에서 시작을 하셨던 거고. 예. 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뭐 재판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제 갑질이 많았다. 뭐 이제 불법과 탈법을 사이에 애매한 일들을 많이 시켰다. 뭐 그런 거를 썼죠. 근데 현재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거는 사실 네.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라고 저는 애매합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뭐 표현의 자유하고도 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거의- 공무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분명히 개진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공개적인 예. 어떤 지지 의사나 이런 걸 표명할 수 있을 텐데 예. 그게 어떤 법을 통해서 제약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물론 명시적으로 그런 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제약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또 사회 차원에서 첨예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게 그걸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심지어 군인들도 막 소셜 미디어에 자기 정치적인 발언이나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정치인들 막 올리기도 하는 예.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당연히 기대할 수 없고 그냥 공무원들 기본 인식이 그냥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말자. 그냥 입을 닫고 있자.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하지 말자. 그냥 예. 이런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잘못돼서 이제 뭐 페이스북에 뭐 정당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가지고 뭐 이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는 이제 좌파 진영에서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죠. 이제 뭐 특히 뭐 이제 정교조나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전공노도 있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노조 가입해서 뭐 민주당 지지하고 자기 그런 걸 많이 했었고. 사실 그거 다 정치적 활동이잖아요. 예. 예. 네. 뭐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정권에는 전공노 사람들이 이 석기 석방 운동도 했으니까 그건 아주 정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오히려 그냥 여야를 지지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간첩에 가까운 사람을 이제 지지하면서 이제 사실상 간첩이죠. 예. 뭐 예. 법원에서 나온 뭐 재판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 내란 선동이었죠. 네. 뭐 간첩죄는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뭐 통진당 해산 사건의 이제 내용을 보면 뭐 간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상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통진당 해산 결정도 내렸었고 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석기를 석방하자는 이런 주장을 민주당 정권 시절에 전공노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처벌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아, 그렇구나. 여전히 민주당 지지하고 있을걸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좌파들은 참 황당한 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 보수 진영 또는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조금만 빗나가는 행동을 했을 때는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엄격한 막 비난을 잣대를 막 퍼붓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그 이중적인 모습이 분명하네요. 그거는. 예. 근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일 만한 발언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국민의힘 의원 사람들도 비판 많이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좀 정치를 잘못하고 할 때는 비판한 걸도 쓰긴 했어요. 뭐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계엄을 했을 때도 처음에 이제 다음 날 하루 이틀 지나선가 대통령이면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뭐 이제 뭐 검찰, 감사원, 국정원 엄청 많은 이제 기관을 인사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의지대로 이제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많은 수단을 가진 사람이 이 군을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정말 아니다. 그런 글을 쓰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계엄 딱 일어났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제 전 의원이지 그 이제 곽상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네, 50억 클럽 뭐 50억 클럽. 네. 그 이제 아들이 그 이제 대장동 그 화천대유 거기서 일했는데 월급이 뭐 몇백만 원 안 되는데 한 5년인가 그렇게 오래 일하지도 않았어요. 퇴직금으로 50억. 그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비판을 하고 저는 이제 사실 뭐 정치적인 여야가 이제 그냥 좌파는 좀 평등을 더 중요시하고 뭐 평등이나 복지 뭐 소수자 보호 이런 걸 더 중요시하고 우파는 이제 자유나 창의성 이런 걸 더 중요시하는데 여기 사이에서는 저 갈등을 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 정치적인 발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상도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또 이제 좌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제 북한과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들잖아요. 이번에 이제 탄핵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노총이 북한으로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세월호 시위 또 이제 이태원 참사 그것도 이용해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제 북한이 보내준 지령 문구를 그대로 이제 만들어서 들고 있는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그 민노총 사람들이요. 예. 심지어 이제 김민석 의원의 형 김민웅이 만드는 이제 주도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 똑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북한이 보내준 이 문구로 시위를 해라. 그걸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무 좌파 유럽 좌파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중국 뭐 이제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또 홍콩 사태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잖아요. 비판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오히려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탈북자들이 전방에서 이제 삐라를 날리면 이제 뭐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위험하다, 이제 날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탈북자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넘어온 탈북자들을 제대로 된 신문도 하지 않고 그냥 북한 쪽 말만 듣고 바로 보내져 버리잖아요. 그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안 넘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 사람이 한국에 남고 싶다면 이제 우리나라 사법제도 하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보내버리잖아요. 북한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뭐 그거를 다 감안하도록 일단 받아놓고 한국에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 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쭉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홍콩이나 이제 뭐 북한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거죠. 뭐.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유민주 체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럼 사무관님 생각에는 그 한국 좌파가 왜 그런 기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뭐 이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옛날에 뭐 6.25 전쟁 때 남한 빨치산 그 자손들도 있을 거고 또 그때 이제 뭐 전쟁 때 남한 북한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손들이 있잖아요. 남한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안 그러면 또 하기가 그런 네. 생물학적으로 만약에 자신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연루가 됐었다면 예. 거기서 쉽게 그거를 떨쳐버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북한은 이제 남한에 있는 반정부 세력에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뭐 이제 군부 독재다 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우리 또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는 재벌 하고 권력하고 결탁을 해서 비리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걸 파고들면서 이제 반정부 의식을 심어주려고 계속 노력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자유민주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예 붙어버렸으니까 붙고 이제 아예 이제 북한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붙어버려가지고 이런 기형적인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 중국을 좋아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중국에 관련된 위협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그렇게 뛰쳐나간 것도 예. 그 중국에 대한 반대하는 정서 그리고 위기 의식도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 좌파는 왜 그렇게 중국하고 유착이 돼 있을까요? 그냥 막연한 제 추측인데 좀 뉴스에 좀 나오는 이야기까지 좀 더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한 90년대 초반에 중국이 개방을 했을 때 중국에 대한 경계심 하나도 없었잖아요. 중국이 뭐 동북공정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를 기분 나쁘게 한 건 있었지만 그때는 90년대까지는 이제 중국은 후진국이었고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들어 팔면 중국 애들 엄청 좋아하고 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한류도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런 게 생각해보자 중국에 좀 불쌍한 애들이다. 또 만만한 애들이다. 이제 뭐 교류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중국 여행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뭐 맞아요. 그 초반에는 2000년 초반에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모님도 가셨어요. 뭐 백두산도 가고 뭐 만리장성 가는 사람도 많고 뭐 장가게, 서찬성 이런 데 엄청 많이 갔죠. 싸고 가까우니까. 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노무현 정권 끝나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 거의 10년 가까이, 정확하게 한 9년 좀 넘겠죠. 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중국 자금이. 예. 하기야 또 중국 입장에서 어떤 적극적인 공작도 분명히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상호간 이해관계가 맞아 들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초안전, 이번 변론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언론, 정치계, 학계 이걸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상대 나라에 파고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족 중국인이 들어와 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중국 공산당의 중국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또 특히 이제 홍콩 시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법도 바꿔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아 그냥 뭐 따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공안이 아니더라도 예. 뭐 공산당이 아니더라도 예. 거기 중국 시민들은 중국 주민들은 그냥 외국에 나가 있어도. 외국에 나왔을 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그런 것 그러니까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정보 요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뭐 시키는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은 못 하겠지만 뭐 이제 시키면 나가서 지시를 따라야 된다. 뭐 예전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중국 예, 법이. 네, 그게 이제 그 법이 완전히 생기기 전인 2008년 그때 한국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이 있었잖아요. 그때 티벳 독립을 하는 이제 주장하는 시위를 했는데 그때 중국인 뭐 1000명 이상이 와서 시위 맞고 심지어는 폭력도 썼어요. 그 사진 찍어놓 보면 이제 뭐 공구도 들고 와서 그 이제 압수된 물품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누가 연락을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력까지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중국의 지시가 있지 않나 추측을 하고 이번 이제 대통령 탄핵 시위에도 뭐 본인이 나와가지고 직접 저는 이제 본토에서 왔지만 뭐 한국에 주민 등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이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탄핵 찬성하는 사람 예, 시위자.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네요. 예, 이번에 뭐 이제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이제 천안문 사태에서 썼던 뭐 자유의 꽃 뭐 그 노래를 트니까 웅성웅성 하더니 이제 가버렸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직적으로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시위하는 인원이 거의 뭐 몇 배 차이 나잖아요. 탄핵 찬성과 반대 차이가. 근데 그게 사실 뭐 집회 현장에도 그렇지만 예. 뭐 요즘엔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해결하니까요. 온라인 예. 커뮤니티, 예. 뭐 블로그 이런 부분에도 뭐 중국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전쟁을 한다면 예. 결국 여론이라는 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예. 지금은 뭐 물론 뉴스를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 정보를 많이 얻게 되니까요. 특별히 젊은 예.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떤 조선족 댓글 부대 그런 얘기도 예. 많이 나왔었고 예, 우마우당. 우마우당 그 얘기도 예. 나왔었잖아요. 키보드로 이제 전쟁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참 중국의 위협이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잖아요. 호주도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이 이제 뭐 호주 정치계에 이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책도 내고 또 선거해가지고 그런 결과도 있었고 얼마 전에 프랑스하고 영국도 이제 뭐 중국 간첩이 있었다. 그런 뉴스를 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캐나다, 호주, 유럽에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가깝고 또 이제 조선족 중국인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에 중국이 작업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중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정학적으로. 저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뉴스를 보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위치가 뭐 북경 이런 데를 이제 미사일로 바로 때릴 수 있고 또 이제 중국이 이제 대양으로 나가는 그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다.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위치가 좋으면서도 이제 6.25 때 이제 혈맹이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선 반도체 뭐 원자력 많은 이제 핵심 제조업을 이제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제 첨예하게 싸우는 위치죠. 어떻게 보면 뭐 미중 지금 현재 신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예. 신냉전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요새 이제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보면 한국을 엄청 응원하는 그런 뉴스가 많잖아요. 이제 뭐 특별히 탄핵 사태 전후로 해서 그런 예. 메시지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많이 쏟았죠. 뭐 이제 좀 노골적이라고 보일 이제. 정도로 예. 원래는 미국이 이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진 않는데 예. 이번에 VO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니까 와 그냥 확실하게 예. 선을 확실히 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예.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하고 친하면 이제 조선업도 같이 하고 뭐 원자력도 같이 하고 또 뭐 그린란드 그쪽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뭐 쇄빙선을 만들려고 하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엄청 구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처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예. 미국 조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전직 주한 대사였던 미국 대사였던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에도 그 예. 동아일보 인터뷰 제가 봤었는데 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미국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뭐 의회를 국회를 이제 점령하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네. 뭐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일반 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그 충격을 수 없죠. 받아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아주 미국인적인 비판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 뒤로는 이제 그런 비판을 넘어서서 이게 과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중국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게임으로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그 반민주적인 요소들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게 과연 친미로 갈 건가 친중으로 갈 건가 그리고 예.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어디에 더 맞는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제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전에 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말도 했고 뭐 이제 대만은 중국이 대만을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면서 가지려고 하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셰시하면 된다 이런 말도 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엄청나게 이제 미국 말을 안 들었잖아요. 중국을 또 많이 빨았죠. 예, 중국이 정말 이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일본과 잘 지내라는 말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 지소미아 협정, 이제 한일 군사 협정, 미사일 정보 이런 것도 공유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파기하고 뭐 이제 한미일 훈련도 같이 하자 했는데도 안 하고 또 이제 미국이 만든 이제 미사일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같이 하자 했는데 반대했고 또 이제 사드 미사일 기지 그것도 엄청 미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보를 중국에 넘겨줬잖아요. 사드 미사일 기지 정보를요. 그 이제 뭐 어떻게 뭐 이전하는 그 정보를 시기와 뭐 이런 거를 알려줬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감사하다가 감사원장이 탄핵당하기도 했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의 이제 미군의 정보가 또 이제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만일에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미국의 이제 조선 군함 항공모함 이런 거를 중국이 비해서 숫자가 이제 적어졌기 때문에 더 만들어야 되는데 더 만들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에서 못하니까 그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수리하거나 만드는데 민주당 정권이라면
내키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기밀들이 다 유출될 수 있으니까.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탄핵 초안 그 나왔을 네. 때 첫 번째 탄핵안 있잖아요. 그 예. 기각됐던 탄핵안 예. 그거 보면 뭐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너무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예, 그때 당시 북중러를 반대하고 일본과 가까이 지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떤 식의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예. 거를 청사진식으로 이제 거기 확실하게 박아놨던 거니까 예. 아마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뭐 확인했을 거고요. 예.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확실한 반미로 가겠구나. 그리고 예. 친중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졌었겠죠. 그걸 예. 보고 나서. 그래도 북한 대북 송금 그것도 이제 그 이제 본인은 아니지만 밑에 사람이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마 미국에서는 아마 이건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한 것일 것이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응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을 보면.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미국 상원 의원 탐 카튼이 쓴 책을 예. 읽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Seven Things You Can't Talk About China 그거거든요. Say About China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당신이 말할 수 없는 뭐 7가지 사실들 뭐 러프하게 번역하면 이제 그런 책인데 이제 그 사람이 미국 상원에서도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예요. 미국 상원에서 인텔 그 정보 쪽하고 그다음에 군사 그쪽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굉장히 샤프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한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책에서 한 내용 보니까 그 하이브리드 전쟁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써놨더라고요. 예. 중국이 단순히 뭐 아무래도 소련의 실패를 통해서 한번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예. 미국하고 정면 충돌해서 뭐 군사력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비 확장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력을 통해서 미국을 압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미국 내부의 어떤 동료를 활용하고 미국 내부의 붕괴를 통해서 그 내폭을 하게 하는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걸 포함해서 NBA 뭐 그다음에 디즈니 그리고 할리우드 뭐 학계 그리고 정치계 기업계 이런데 아주 마술을 다 뻗쳐나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절대 미국 사람들인데도 중국 돈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해관계가 엮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우한 2020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게 우한 랩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던 첫 번째 미국 공인이었거든요. 그 탐 카튼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반응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언론과 미디어가 자기를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 어떤 프로파간다 머신인 것처럼 미국 미디어들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MSNBC라든지 이런 언론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걸 보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이브리드 전쟁 언급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뭐 대한민국에도 기관의 속속들이 이렇게 침투를 해 있겠죠. 말씀하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선관위나 헌재 같은 곳에도 혹시 침투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선관위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인들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예, 이제 좀 인터넷에 떠도는 걸 보면 2018년인가 19년에 선관위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이제 세계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유튜브였어요. 근데 5명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3명이 중국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요? 황당하네요. 네, 엄청 황당하죠.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선거도 안 하는데 그렇죠. 중국 정치인 3명 그것도 이제 1번이 뭐냐면 이제 왕후닝이라고. 그 사람은 시진핑 책사잖아요. 네, 시진핑 책사. 우리 일반 한국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아주 국제 정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 정도만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번이었어요. 야, 이게 뭐지? 그 비판이 이제 그 이포크 타임즈에서 비판 기사를 올리니까 그걸 좀 지나서 내려지건 없는데 그 선관위에서 중국 정치인을 3명이나 올렸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리면 아마 이제 미국, 뭐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정도 올릴 것 같은데 중국이 5명 중에 1명이 아니고 5명 중에 3명 반이 넘게 나머지 2명은 이제 폼페이오하고 이제 메르켈이었어요. 2명.
그걸 보면서 이제 선관위에도 좀 뭔가 마수에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추측을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은평구에서 이제 중국인 투표원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은 국적이 중국 국적이었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고도 이제 또 뭐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중국인인지 안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귀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방명주 한국에 있는 중국 비밀 경찰서라고 추측되는 곳 네. 거기에 간 사람이 이제 뭐 또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또 이제 선관위에 가서 이제 뭐 교육받고 뭐 이제 뭐 자문위원인가 됐다는 그런 페이스북도 그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뭐 인터넷에 요즘에는 뭐 워낙 인터넷에 뭐만 하면 논란이 되니까 보면 헌재에 일하고 있는 사람 명단 해가지고 약간 이름이 이상하다. 이름 두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사진이 캡처돼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이름이 특이하긴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거 중국인 아니냐 아니면 뭐 조선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헌재 있는 입장에서 혹시 그분들 아세요? 혹시 대부분 알죠. 대부분 아세요? 뭐 같이 영어 수업을 들은 분도 있고 뭐 이야기한 적도 있고 밥도 먹은 적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그분들은 특히 이제 오원 연구관 이게 이제 뭐 북한에도 뭐 유학 갔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사실 그분은 들어온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2009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16년 됐죠. 그런 분이 이제 그 이제 통진당 해산 사건 이후에 이제 현재에 이제 그런 사람을 침투시켜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3년인데 그것도 훨씬 전에 온 사람이고 그분은 하신 일이 뭔가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그냥 헌법연구관입니다. 이제 초안을 연구 보고서나 결정문 초안을 써줘.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로클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재판관의 로클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법원에도 있잖아요. 재판연구관 그런 역할인데,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성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가끔씩 뭐 이제 차 한잔 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재판관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상해서 써가거나 안 그러면 두 개를 써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지 자기 생각을 강하게 담아서 이제 연구 보고서나 결정문을 써서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사무관님 보시기에 뭐 인터넷에 떠도는 뭐 이 사람들이 중국계다 아니면 뭐 화교다. 화교에 대해서도 요즘에 뭐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화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는 구체적으로 논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교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는 분들 중에서 조상 때부터 정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세금 잘 내고 자기 생업 열심히 하시면서 그냥 대한민국에 충성하면서 세금 잘 내고 특별히 중국도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냥 자기 조상들이 뿌리가 중국계니까 여기 와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만계도 있잖아요. 대만계도 있고요. 꼭 그 뭐 중국 공산당이랑 연관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엄중하다 보니까 그런 마녀 사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또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뭐 화교인데 뭐 간첩 혐의가 있다 아니면 중국 공산당과 뭐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뭐 활동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당연히 딱 잡아서 비판을 해야겠지만 그냥 어떤 일반 범주 전체를 싸잡고 화교는 문제야 뭐 화교는 다 중국 간첩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너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서 그러니까요. 사회적인 정서로 봤을 때요. 미국에서 이제 뭐 이번에 한국을 엄청 응원하면서 이제 심지어 부정선거는 100% 확실하다고 한 고든창 그 사람도 화교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사실 실권은 없어요. 그냥 초안만 써주고 그걸 이제 지시를 받아서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담아서 특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자기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제 심지어 아주 중요한 사건은 초안만 보고 그걸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재판관이 직접 결정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문형배 요즘에 뭐 논란이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그 뭐 직책이 뭐죠? 소장인가요? 거기
원래는 재판관인데 재판관인데. 이제 소장님이 이제 퇴임하시면서 네. 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된 거고요. 네. 근데 뭐 워낙 뭐 과거 발언도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선생님께 그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현직에 계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그냥 외부인이니까 편하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과거 발언에 아주 컬러풀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문영배 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뭐 어떤 실수를 했나 아니면 어떤 뭐 논란이 되는 발언하고 나서 변명을 하면서 재판관이 써준 거 그냥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TF가 써준 TF가 써준 네. 거. 그게 TF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헌법연구원들에 대한 신상캐기가 시작된 거죠. 그 발언만 없었더라면 이제 헌법연구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전혀 그렇죠. 안 했을 원래 건데. 사람들이 뭐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 발언 이후로 그러면 그 연구관들이 누구야? TF가 누구야? 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정보가 공개되고 하게 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보면 탄핵 재판 아무래도 뭐 현직에 계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직 공무원이시니까 현재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아마 좀 조심스러우신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탄핵 재판에 대해서 이게 형사법을 준용하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형사법의 어떤 네. 얼개를 갖추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아직 대한민국의 탄핵이라는 제도는 참 낯설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까지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형사 재판이냐 아니면 정치 재판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뭐 어떻게 이거를 보세요? 탄핵 재판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요. 본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형사적 범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탄핵 인용 여부를 가리는 거니까 뭐 형사 절차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형사 절차랑 비슷하다. 예. 네. 근데 이게 과연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 원래 이게 탄핵 제도는 미국에서 유래를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상원이 이제 탄핵을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니까 뭐 대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공무원인 헌법재판관들 그것도 8인 뭐 어떨 때는 9인이기도 하고 8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기도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그 재판관들이 과연 정말로 정당성 있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든요. 과연 정당할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 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체제도 이제 87년 개헌 때 만들어진 제도고 그것도 여야가 이제 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제도지 않습니까? 뭐 그때 만든 제도니까 인정을 해야 되고 현행 있는 제도니까요. 인정을 일단은 해야 되고 근데 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예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제 재판관을 여야에서 이제 지명을 할 때 거의 대법관급 수준의 사람들을 지명을 했었어요. 이제 뭐 그 중에 우리 편이면 좀 더 좋은 그런 느낌. 거의 이제 최고 수준의 법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 이제 승진 순서가 있잖아요. 그쪽에 대법관 아니면 이제 헌법재판관을 시켜주는데 대법관 급인데 약간 이제 좀 뭔가 아쉽다 이런 분들을 헌법재판소 그 중에 고를 때 이제 이 사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쪽 좀 더 가까운 사람 이렇게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게 무너지고 어떻게든 우리 편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판결이 좀 옛날보다 좀 수준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옛날만큼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역시 현직에 계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뭐 좀 발언을 조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만큼 좋지 않다. 네네네. 또 이제 좀 상대방이 보기에 우리 이런 탄핵 같은 이런 사건은 엄청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양쪽에 이제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게 부당하다고 느낄만하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좀 저는 이제 우리 재판소가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더라도 그래도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됐구나 이렇게 진행됐으면 이제 납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데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죠.
선배님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인간인데요. 물론 뭐 다들 뭐 실력 있는 분들이고 예. 나름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인간이잖아요. 뭐 인간이죠. 그분들도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네. 뭐 소위 일각에서는 뭐 이미 4명은 의견을 결정했다. 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의존하는 제도가 과연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의가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어떤 격변을 많이 겪고 나다 보니까요. 예. 네. 뭐 이제 지금 선생님 그럼 이게 지금 탄핵 재판에 이제 네. 곧 뭐 3월 중순에 선고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인데 핵심 쟁점이 혹시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헌법에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국회에 통지해야 되고 국회가 이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이제 해제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보내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좀 주장이 달리죠. 이제 야당은 국회의원들과 뭐 이제 언론인, 판사 이런 사람들을 체포 감금하려고 했다. 이 주장과 윤 대통령은 그냥 그럴 의도는 없었고 그냥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뭐 친중 친북 세력의 이제 행태와 이제 국정 방해 또 이제 부정선거에 이제 부정선거까지는 표현 안 했죠. 이제 아주 부실한 선거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해서 그 계엄 상태를 오래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하면 중대한 위헌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국회를 건드린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탄핵 사유가 된다면 가장 네. 큰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란을 빼더라도. 내란은 이미 뭐 민주당 쪽에서도 소추하는 데서도 내란 빼버렸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내란제 그걸 뺀 것 자체가 뭐 이제 다시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니고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탄핵도 참 저는 웃겨요. 그러니까 왜 웃기냐면 보통 사유가 뭐 하나 이렇게 명시된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 국회에서 의결한 그런 탄핵 소추안을 보면 네. 무슨 뭐 물고기 잡을 때 그 갈고리를 뭐 여러 개 달아 놓듯이 예.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제일 심한 게 이제 한미일 그렇죠. 북중러 그거를 멀리했다는 그 처음에는 진짜 아무거나 다 던지다 보니까 그것까지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뭐 탄핵 사유에 처음에는 내란 부분이 거의 80%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 국회를 장악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감금해가지고 이제 계엄 해제 요구를 아예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거는 이제 중요한 위헌이죠. 네, 그 부분이 아마 큰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는지가 아마 예. 큰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야당에서 많이 막 던졌잖아요. 세월호도 던지고 뭐 예. 이것저것 던지고 뭐 최순실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도 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해서 탄핵이 됐던 건데 네. 이번에도 보면 과연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좀 자괴감도 많이 들어요. 예. 예,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뭐 그렇고 뭐 아까 이제 제가 곽상도 의원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뭐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야 모두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좀 민주당 쪽이 좀 더 과격하게 눈치 안 보고 이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국힘의원 중에도 제가 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너무 겁쟁이들이 많잖아요. 겁쟁이면서 이제 기회주의, 그렇죠. 앤드 이제 부패, 음. 거짓말도 잘해요. 그렇죠. 예. 겁쟁이고 기회주의 뭐 그게 딱 현재 국힘 상황이 예.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 헌재에서 아마 뭐 찬반 시위 때문에 난리일 텐데 그 예. 주변하고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내부 분위기는 뭐 굳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돼요. 그게 좋은 뜻인가요? 아니면 나쁜 뜻인가요? 어때요? 많이 바쁘시긴 하겠어요? 여러모로? 바쁘죠. 바빠요? 담당과는 엄청 바쁘고 저는 이제 국제과라 가지고 국제과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외국에 못 나가잖아요. 당분간은 저는 좀 이제 큰 일이 없어가지고 좀 이제 해외 사례 조사 이런 일을 위주로 하는데
또 이제 뭐 이제 담당 뭐 이제 심판 사무하는 곳이나 이제 재판 심판정 관리하는 곳, 안 그러면 이제 민원 담당,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 이제 탄핵 뭐 이제 인용하면 안 된다 이런 하루에 뭐 수천 건 수만 건도 들어오기도 한다는데 그분들이 힘들고 또 이제 청사 관리하는 분들도 워낙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유동인구 보니까요. 많고 시위도 많이 하고 또 재판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이제 경호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바쁘시죠. 선생님 지금 그러면 그 헌재에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국제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해외에서 오는 이제 외국 기관 사람들 이제 초청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외국에 좀 중요한 행사, 큰 행사에 참석하는 거 지원하는 거. 또 이제 해외 선거,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제 동향조사, 뭐 어떤 판결이 나고 있는지, 또 그 나라 상황은 어떤지, 뭐 그런 거 좀 조사해서 좀 보고하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혹시 해외 뭐 어떤 중대 판결 중에 예. 이거 되게 재밌다, 소개해주고 싶다는 그런 게 있으셨어요? 뭐 엊그제 이제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부정선거 어쨌든 뭐 이제 검표를 다시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 거 있고 이제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 이제 재혼한 그 자식의 부모 따라 이제 국적을 얻을 수 있는데 엄마가 재혼했으면 못 한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엄마가 재혼을 하면 자식이 국적을 못 받는다. 국적을 못 받는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났어요. 프랑스에서요. 예. 프랑스도 뭐 한국같이 그런 뭐 헌법 재판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대법원인가요? 이제 헌법위원회라고 합니다. 헌법위원회. 예.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코트가 아니고. 그런 게.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을 하시다가 원래 지금 선생님 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이제 그 프로필이 다 나오지만 예.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일하시는 어떤 이런 커리어를 선택을 하시게 됐던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서울법대 하면 예. 다들 뭐 변호사 그 사법고시 준비를 해가지고 뭐 판사가 된다든가 뭐 검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그게 일반적인 뭐 루트였을 텐데 예. 어떻게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원래 이제 법학과에 별로 안 오고 싶었는데 그런가요? 예, 어릴 때는 이제 시골에서는 공부 잘하면 부모님들이 아니면 일가 친척들이 다 법대를 가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95학번입니다. 95학번이요. 예. 재수해서 95학번.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법대 갔다가 근데 이제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이제 행정고시 봐가지고 공무원 좀 하다가 뭐 또 기회 되면 이제 일반 회사로 나가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운동권하고 좀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서관에서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맨날 도서관 바로 앞에서 운동권들이 엄청 시끄럽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좀 화나잖아요. 사람 수도 별로 안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서울대에 고시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었거든요. 서울대 도서관에. 지금은 이제 거기 이제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게 이제 뭐 신분증을 갖다 대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운동권들이 이제 도서관은 공공재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전에 도서관 측에서 이제 차단기를 달았는데 그거를 와서 폭력적으로 부숴버렸어요. 데모를 하면서. 도서관 측에서 그걸 보면 좀 질려가지고 그냥 놔둬가지고 서울대 도서관에 한 자리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이제 외부 고시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책을 쌓아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학생들은 그런 자리는 아예 못 하는 거지. 평소에는 그런 상관없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뭐 시험 보고 또 쉬는 시간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책들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건데 그렇게 책을 쌓아둔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고시생들이요. 예. 무늬만 고시생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런 거 이제 제안하자.
그런 거를 이제 게시판에 쓰고 이제 총투표까지 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주장하면서 이제 게시판에 글 쓰고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후배들도 모아가지고 한 10몇 명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했죠 그때. 그때 상대방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상대방의 운동권이 박주민이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뭐 싹수가 있었네요 그 사람. 그때부터 이제 운동권을 좀 싫어하게 됐죠. 아 그러니까 박주민도 이때 이미 그때부터 뭐 활동을 했었고 네. 정치적으로 예. 운동권을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부터 싫어하시게 된 건가요? 예. 아.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도 좀 그렇고 좀 제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한 것도 있고 행시 떨어져가지고 근데 행시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할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PD 시험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방송국이요. 예. 이제 시사교양 제가 좀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실제로 PD 시험을 봤는데 SBS는 한 석 달인가 필기 시험하고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을 좀 못 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 PD 시험 공부하면서 이제 이 대중문화 쪽을 공부하니까 이걸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서울대 미학과 대학원에 갔거든요. 2007년도에 들어갔는데 1년 공부해 보니까 너무 미래가 없어가지고 미학과예요. 네. 잘 보셨네요. 네. 그 지금 이제 뭐 미학과 나가 아주 잘된 이제 누구야 이제 방탄소년단 방시혁. 네. 그럼 아주 잘된 최고 아프시죠 사실. 네, 뭐. 잘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희재도 있잖아요. 좀 그렇게 힘들게 사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뭐 근황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서울대 미학과 하면 일단은 방시혁이 요즘에는 뭐 너무 원탑이다 보니까 네. 방시혁하고 그리고 변희재 대표 그리고 또 누구죠? 진중권. 뭐 이렇게가 일단 대중들한테 많이 인지도가 알려져 있잖아요. 네. 미학과 출신하면. 네. 저도 그래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냥 글 쓰고 뭐 논쟁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 그 가봤는데 너무 미래가 없다. 그 이제 뭐 오래 하면 잘 되고 하면 이제 뭐 농객이나 뭐 유학 갔다 오면 이제 뭐 대학 교수도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나이도 많아지고 또 이제 집이 그렇게 잘 살지 않는 시골 출신이니까 그냥 이제 밥값이나 하자 해서 이제 7급 공무원 시험 봐서 문화체육관광부 갔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은 좀 재밌지만 뒤로는 또 이제 피곤한 일이 많아요. 이제 뭐 국회 요구 자료도 많고 의전도 많이 챙겨야 되고 행사도 많죠. 행사 많고 근데 성진은 늦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나이가 50은 돼야 사무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좀 법을 내가 좀 잘 알기도 하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이제 그렇게는 안 바쁘다고 하니까 옮기자 이렇게 해서 운 좋게 이제 전입 시험을 봐서 옮겼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쭉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거네요. 예. 가장 거기 근무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적은 언제셨어요? 보람 있었던 적은 이제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이제 교육 지원할 때 이제 뭐 공무원들도 오고 또 이제 선생들도 오고 대학생들도 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헌법을 사실 우리 국민 중에 헌법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헌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의 기본적 가치, 이제 뭐 자유, 평등, 뭐 이제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깨졌는데 이 민주주의가 그냥 그 이제 뭐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타협해서 하는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그런 게 깨졌지만 또 이제 뭐 소수자 보호도 필요하죠. 지나친 소수자 보호는 또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이제 오히려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만 소수자 보호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가치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헌법 교육할 때 보람이 있었고 또 이제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진짜 억울한 사람들한테 좀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면 보람이 있었죠. 그렇게 하시다가 또
영국 유학도 다녀오셨어요. 예. 그 글래스고 대학에서 예. 공부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법 감정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잖아요. 예. 혹시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들을 보면서 이게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경우에 재판관들이 항상 이제 좀 이 사람은 이쪽에 갈 것 같다 그런 예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논문 말씀을 질문 드리니까 눈빛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좀 예감이 있는데 한 7~80%는 그 예감대로 이제 이 사안에서는 이분들은 이쪽이고 이 사람은 이쪽이다. 이런 게 딱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법관에 따라서요. 판결이. 그 사람 성향이나 가치관.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뭐 판결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뭐 어디 성향이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법연구회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면 볼 것도 없다. 뭐 보수가 재판 받으면 반드시 유죄 받는다. 뭐 이런 게 만연하잖아요. 인식 속에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이제 재판소의 판결, 뭐 법원의 판결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가치관, 개인의 감정, 사실 가치관은 좀 감정에 가깝잖아요. 우리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실생활에서. 근데 이 가치관은 뭐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 선호고 서로 존중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이제 그게 예상된다. 그런 걸 보면서 이 감정에 기반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간통죄 위헌 사건에서 이게 예전에는 4번인가 합헌 판결이 났었어요. 그런데 2014년인가 그게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계속 합헌 하다가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 판결이 국민의 이유가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이 바뀌었었다. 법의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뭐 이제 국민의 가치관, 법감정, 법의식 이런 게 바뀌어서 옛날에는 합헌이던 게 위헌으로 바뀌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간통죄 위헌 판결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간통죄는 옛날부터 있었던 죄잖아요. 1950년, 60년대부터. 그때부터 간통죄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법상에서는 이제 형사법에 대한 위헌 판결은 소급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간통죄를 위헌 판결을 내리면 1950년, 60년대 이제 간통죄 받은 사람들 다 무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재심을 해서. 엄청 번잡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는 진짜 온 국민이 간통죄는 정말 나쁜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게 과연 합당한가,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 간통죄 위헌을 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법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이 소급표를 그 직전 합헌 판결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제한을 했어요. 그 이제 이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인가 그래요. 그걸 이제 법을 이제 개정을 해놓고 위헌 판결을 했는데, 근데 그 판결 이후에 이제 그 최종 합헌 판결 이전에 유죄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제 위헌 판결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그 법조항,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왜 이제 거기까지만 제한하냐. 나도 이제 옛날에 간통죄 유죄받은 게 억울하다. 옛날까지 다 소급해주라. 이런 취지로 헌법 소원을 했는데 그걸 기각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옛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에 의해서는 합헌이 맞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국민의 법감정이 바뀌어가지고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했거든요. 엄청 신기하잖아요. 이 헌법재판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라면 법감정에 의해서 이게 결론이 바뀌면 안 되거든. 근데 이 법감정 때문에 옛날에는 합헌이고 이제는 위헌이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게 저는 이제 이게 진짜 왜 그럴까. 좀 이제 철학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법철학 책도 찾아보고 그 이제 재판소 다른 결정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제 휴직이 안 되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재판소에 이제 장기 연수 외국에 보내준 1년짜리 그 장기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년밖에 없거든요. 근데 1년짜리 가려고 하면 영국에 대학이 이제 1년짜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논문 쓰는 연구 석사, 영국의 대학원은 이제 수업 석사하고 연구 석사 두 가지가 있는데 연구 석사가 아닌 이제 논문 쓰는 연구 석사로 이제 제가 논문 초안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이제 논문 계획서까지 다 써가지고 이제 몇 군데 컨택을 해가지고 된 데가 이제 글래스고 대학. 글래스고 대학이 제가 좋은 이유가 이제 아담 스미스가 있던 곳이잖아요. 거기 출신인가 아니면 거기서 가르쳤나요? 그래서 가르쳤죠. 가르쳤어요. 아. 네. 스코틀랜드에 있는 거예요. 네, 스코틀랜드. 벽감정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연구한 철학자가 두 명이에요. 옛날 학자 중에 요새는 많지만 옛날에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데이비드 휴움. 그 인간 본성론에서 이제 뭐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이런 주장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또 이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말고 도덕 감정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 논문에 쓸 내용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학교에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컨택해서 어드미션을 받고 또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장기연수 대상자에 선발돼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덕 감정론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시던가요? 어떤 게 와닿으면 이제 우리 도덕적 판단이 논리적인 게 아니라 감정에 기반한 거다 이런 거죠. 그 옛날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다 뭐 칸트 그 이후에는 칸트까지 주류 학자들은 이제 도덕이 이성에 기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엄청 예를 잘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제 우리 이제 인간의 미덕이 있는데 뭐 이제 양극단에 또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용이라고 했는데 중용 말고 이제 뭐 겁이 아주 많은 것 안 그러면 이제 겁이 너무 없는 거는 이제 무모함, 만용 둘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어디 중간에 적당한 용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맥락이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각자 적당한 감정으로 판단하는 그게 이제 감정이다. 어떻게 보면 딱 그냥 직관적인 결정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직관적인 어떤 그 느낌. 예. 그 영어로 말하면 이게 gut feeling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또 예를 드는 게 이제 어떤 신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강도를 만났을 때 나중에 이제 풀어주면 나중에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약속을 뭐 한 몇만 원 했으면 그냥 줘도 되잖아요. 안 주면 째째하지. 그런데 전 재산을 주겠다. 그렇게 진짜 전 재산을 주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거는 답이 논리적으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액수에 따라 이제 이렇게 드는 감정 거기에 대해 판단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부하시다 보니까 박사 과정은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시던가요?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이 논문 주제를 가지고 박사로 써도 되겠냐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국비장학금 신청도 했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집 팔아서 갈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좀 한국에서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휴직하고 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논문이 좀 자랑스럽고 이 정도 쓴 것만 해도 이제 학계에서 이제 좀 인정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그러면 그 논문의 핵심 그 요지는 뭐였나요? 그러니까 결국 딱 말하고자 하셨던 바는 결론은 뭔가요?
이제 이런 게는 다 이제 법에서도 도덕에서도 이제 이런 게 판단이 다 감정이고 법에서의 판단도 이제 우리 법의 목적은 어떤 이제 좀 아주 논리적으로만 좀 신학적 이런 옛날에 신학 이런 거에서는 이제 뭐 신의 뜻 네. 이렇게 이제 그게 또 그게 이성이 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다 도금하는 이 현대 민주주의 다원주의 민주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결국에는 이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고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리주의적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근데 공리주의 방법 이것도 너무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효용을 계산할 수 있고 뭐 이제 분석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데이비드 휴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직관, 그런 이제 감정, 그건 감정에 의한 거고 이제 이런 규칙도 잠정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 이제 그거 아시나요? 제한된 합리성 이론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뭐 미국의 뭐 사이먼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인데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0%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느 부분에 가서는 그냥 과거의 습관대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어림짐작, 휴리스틱 그걸 사용해서 그냥 직관을 이용해서 이제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근데 그런 과거의 습관이나 규칙은 언젠가는 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내놔야 되고 우리 법 체계도 이제 어떤 모든 사람들한테 최소의 효율적으로 살아라. 뭐 모든 사람의 이제 행복을 권리를 지켜줘라 이런 말로는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그 대략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식, 규칙을 정해주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그건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 이제 법의 규칙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메워가야 되고 또 모든 규칙은 상황에 따라서 예외를 둬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합의하면 예외도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는 다 이제 감정에 기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법감정 개념이 예. 국민 정서랑도 좀 비슷한 개념이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비슷하죠. 네, 국민 정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그런 경우가 빈번하잖아요. 법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국민 정서가 그 법을 뒷받침해줬다면 지금은 똑같은 법이라도 국민 정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이 약간 구태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헌재의 기능 중에 그런 그러니까 구식화돼 버린 어떤 그런 법을 이렇게 처분하는 역할로서도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국민들이 뭐 특별히 아까 제가 뭐 우리 법 연구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무죄들께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들께 무죄가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 이재명 관련해서 화천대유 말씀도 하셨지만 그 사태 보면 김만배가 뭐 판사들한테도 로비를 해가지고 다 지들이 구워 삼고 이런 것도 많이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판사라는 인간들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차라리 배심원죄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검찰들은 그 햄 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다. 미국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자기가 검사는 마음만 먹으면 그 햄 샌드위치도 너 기소한다 하면 기소가 되니까 약간 뭐 조크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기소권도 막강하지만 그거보다 더 막강한 거는 불기소권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다 검사의 그 재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런 뭐 배심원죄나 아니면 대배심원죄,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 국민의 어떤 합의 체계를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변호사들께서 만든 배심제도 연구회
거기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그 문제점 의식에 대해서.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작년에 같이 이제 배심제도 연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서 책도 하나 이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원고도 이제 많이 썼고 이제 곧 정리해서 출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요. 예, 근데 아직까지 전체는 아니고 이제 우선 이제 기소 배심제에 대해서 대배심 기소에 대한 그것만 준비하고 다음에는 디스커버리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배심 재판에 하는 배심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3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심제도 연구회에서.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책 나오면 저도 꼭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배심원 제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예. 현재 제도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로서 그러니까 네. 판사의 어떤 그 월권에 대한 그리고 그 판사의 너무 커져버린 재량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예. 그 배심원제가 도입되는 것도 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 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한 젊은 친구들은 뭐 한 60, 70%, 80% 많을 때는 80%까지 대학을 갖고 요새는 또 이제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자기들이 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 충분히 이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판사나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를 또 못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일상 뭐 이제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뭐 이제 50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이브리드전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에 넣었다. 사실 그거는 아주 큰 위헌적 행동이죠. 그런데 그 배경을 봤을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이제 강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우리 체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 아예 두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딱 그 부분만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에 넣었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좀 안타까운 느낌도 있고 또 이제 그 외의 사건들에서도 이제 탄핵 말고 일반 사건에서도 이제 느껴지는 게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은 여자만 군대 가고 남자만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 안 가고 엄청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다 어릴 때부터 이제 똑같은 기회를 받았고 직장에 나가서도 이제 똑같이 대우받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봤는데 왜 남자만 군대 가고 여자는 안 가냐. 심지어 이제 결혼해서 남자는 집도 사야 되고 결혼하기 너무 힘든데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남자만 군대 가는 건 억울하다. 그런 청원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웃어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은 자기 한 지금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옛날에 이제 학교하고 뭐 이제 나오고 최수빈가 이영애 나와가지고 이제 후남이가 이영애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아들만 밀어줘야 되니까 귀남이 최수종 공부를 못하고 그냥 이제 뭐 고등학교만 갔다가 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자들이 공부를 잘해도 기회도 못 얻고 그냥 시집 가서 살림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또 집에서도 여자가 경제권이 없으니까 남자의 말 무조건 따라야 되고 또 이제 폭력 가장도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옛날의 남자들은 우리가 그만큼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도 우리가 가야 되고 가정은 여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가치관을 지금 이제 20대 30대한테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남자니까 여자를 보호해주라.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가치관을 강요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걸 납득하기 힘들죠. 이게 이제 가치관이 이 짧은 시간에 확 바뀌었는데 그 이제 나이든 법관들이 그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강요를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엄청 억울해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네.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사실 7급 공무원 출신에 그냥 사무처 직원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제 인터넷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선생님 많이 보고 이제 정말 이제 뭐랄까 또 이제 건강하고 이제 스마트해 보이는 청년인데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